중국에. 자, 이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제쳐두고, 그러니까 중국의 지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선의 지명하고 거의 일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 우리 한 번도 사막이 없는데 사막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어디 나오냐면은 중종실록이 나옵니다. 중종실록. 중종실록에 보면은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 있죠. 거기에 중종을 집중적으로 나온 게 실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39권에 22년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이 또 보면 평안도와 영안도는 함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사막과 접하기 때문에 인물이 세잖아요. 인물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뭐 이염을 만드는 털과 몸을 따스하게 하는 뭐 몸물을 뭐좀 계속 수없이 끊임없이 직내 먹으시면 해도 어려우면 좀 나옵니다. 하여튼 그 뭐냐면은 거긴 인물이 없어서 좀 이렇게 이런 좀 떨어진 그런 곳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막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막은 바로 고비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그런데 이 사막 이야기는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은 이런 우리 변세지방의 국경지방의 사막 모래가 날리고 그런 내용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조선은 사막이 존재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낙타도 엄청 많았었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면은 저쪽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임금한테 낙타를 선물했는데 어디서 굶어 죽이죠. 근데 낙타가 조선의 북쪽에서는 항상 서식에 했었던 실험할 때 생겼던 원자폭탄의 위협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행조다로 보면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이 괴상하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걸 증명할 만한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하바라타라는 고대 기록인데 그 기록대로 하면 기록을 믿는 데가 완전히 이제 그 우주 전쟁 내지 원자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 시대에 들어가지고 비교적 최근이죠. 서기전 한 3000년 전에 신전에서 이거는 유명한 그 벽화예요. 앞만 봐도 이거는 끈달린 전구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전 건축하고 많이 했잖아요. 거기는 다 끄름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피라미드에는 끄름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알타미라가 효베 동굴이나 아까 mention했던 거, 라스코 동굴이나 그 벽화도 이제 천장에도 어마어마한 벽화들이 있는데 거기도 끄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네야. 촛불 켜지 않으면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깜깜한 동네인데 그런 그런 있죠. 이게 옛날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여기 학교 분께서 잘 아실 만한 그 무화량의 여신사인데 여신. 그 배가 불고 나서 임신하다 여자의 그 표성은 여기 임신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멜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좀 괴상하게 생긴 여성상인데 그거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앞선 상이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흑룡화의 여기 잘 아실 거예요. 딱 규격 잡힌 주거 형태가 완전히 옛날 수리에 만들었던 국민주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국민주택 딱 이렇게 줄자 돼가지고 막대 가운데 펴놓고 집을 졌는데 이것이 9,000년 전이죠. 이것을 잘 아시는 홍산에 이거는 이제 6,000년 전이라고 보고 이래서 이런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건 윤내영 교수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신 겁니다. 고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조선이 있는 거 아는데 왜 한반도에는 왜 고조선 유적이 없냐고 한참 헤맸는데 나왔어요. 춘천에서 나왔어요 이게.
땅이 아니라 뭐 네모네들 갖다가 만든다고 파헤치다가 유적이 엄청 나오는데 이걸 다 몰아가지고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이걸 관리하는지 이건 개판입니다. 나와도 안 해요. 뭐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욕한다고 뭐 비난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는 것도 못 찾고 이것이 이제 서양사로 돌아가는 이 초입이 바로 로마의 건국 때 시작이 이렇게 약탈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로마 시절에 로물루스 레무스가 이제 그래서 뭐 7사람 중심으로 세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도둑놈, 강도, 뭐 이 흉악범들 갖다 죄다 이제 대표로 끌어들였는데 남자는 됐는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웃에 있는 사비네이라는 마을을 갖다 죽여가지고 남자는 모조리 죽이고 여자는 모조리 약탈해 나갔는데 이것이 서양인들의 정신적인 그 문제의 기운이 아닌가. 이것이 로마가 발전할 때 아주 뭐 인기에 지금의 뭐 격투기와 마찬가지죠. 칼 들고 있다 뿐이지. 격투기를 갖다가 잘 성사시키고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면 황제가 되고 안 되면 쫓겨나고 이것이 로마의 정치죠.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십자군의 약탈인데 십자군이 이거 보세요. 약탈한 데가 어디냐면 이거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유럽의 유럽. 십자군이 프랑스나 독일 서부에서 출발하면서 유럽 내부를 자기네 기독교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거는 죄다 그냥 약탈하고 이게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로마의 초기나 마찬가지고 도둑놈들 뭐 약탈자들 해가지고 면죄부를 줍니다. 40일 동안 성전에 참가하면은 짐대타 행사하고 빚도 면제해주고 뭐 살탄 났어. 거기서 얻는 거는 다 이게 절품 가져돼요. 기본적으로 완전 그 도둑놈들 집단이죠. 도둑뿐만 아니라 강도들 날라는 거. 요거 이제 그 십자군이 이제 자기가 전장을 떠나면서 자기 마누라나 애인한테 자꾸 딱 채워놨던 정들. 요즘 같은 미투운동 영화를 할 때 요게 아마 좀 리바이벌 되지 않을까 싶으죠.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루미나티가 주도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태인들이 이 중세 유럽 정확히 따지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유태인이 해방이 됐어요. 나폴레옹 전쟁의 최대 성과는 유태인들이 이제 족쇄에서 풀려난 나와서 하기 시작한 게 돈 버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엄청난 유태인들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같은 시기에 딱 남북 전쟁 때 남부 장군이었는데 알버트 파이크라는 그 장군인데 이게 그 일루미나티의 그 최고 지휘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대전, 2차 대전 계획을 했고 3차 대전까지도 계획을 해놨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뭐 일루미나티의 그 비밀, 음모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음모설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다 맞아요 또. 이게 남북전쟁 때 나오고 남북전쟁을 끝장낸 신무기죠, 신무기. 기관총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게틀링이라고 게틀링의 다량, 인류 최초의 다량 살상무기가 여기서 이제 개발됐는데 이때만 해도 뭐 수동식으로 땡기고 놓고 땡기고 놓고 이러는데 뭐 이런 건 빨리 발전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치과의사예요. 치과의사인데 말로는 남북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 겁을 먹어야지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서 무기를 개발한 게 게틀링 기관총이에요. 여기서 이제 맥심 기관총을 발달하고 이게 대량 살상무기 원조고 이거 다음으로 대량 살상무기 나온 게 기껏 해봐야 원자폭탄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기관총이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주변총의 전쟁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해외를 들어가서 한다는 게 이제 제국주의를 갖다가 만들었죠. 제국주의를 갖다가 그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독일은 사실 뭐 제국주의 할래다가 못 해가지고 한이 맺혀서 1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건 뭐 젠틀맨들이 한 거예요. 젠틀맨. 영국인들이 한 짓이 이 짓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미국이 이제 그 남북 아메리카를 갖다가 다 자기 권세를 맺겠다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놈 모조리 이제 곤봉을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것은 이제 1차 대전 중에 지금의 중동 문제의 시작이 되는 사이클 피고 협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발생 시작한 시점을 갖다가 투여가 됐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 베트남 이런 전쟁이고, 최근 그 20세기 들어와서 최고의 문제는 사실 이 FRD가 탄생해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갖다가 이 미국이 흔들게 됐다는 거. 이게 1913년의 일입니다. 근데 CIA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정의로운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마약하고 마약 사업에 깊이 관련돼 있더라.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건 하프라는 최신 무기인데, 이거는 이 기후 무기라고도 해요.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폭풍도 일으킬 수도 있고 해일 뭐 다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지금 알래스카에 설치돼가지고 실전을 기다리고 있고, 요거는 전 세계를 갖다가 도청할 수 있는 내셜럴이라는 감청 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다 감청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휴대폰이든지 컴퓨터, 뭐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모든 것은 모두가 감청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빅브라더의 어떤 사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르노빌 사건 나가지고 우리가 핵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판결을 싣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체르노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런던, 파리까지도 다 방사능 오염 됐는데 그냥 모른 척들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또 이제 후쿠시마까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화혁명이 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마저도 다 팽개치고 완전히 중국 자체가 거대한 국가 자본주의로 변한 계기가 된 그 사건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냥 돈 벌자주의인 것 같아요. 이게 후쿠시마 때 들어가가지고서 방사능을 다 처리하려고 갔던 수방가의 아주 처참한. 현대 세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난민과 테러와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국가적인 이기주의로 나와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역학관계를 이루는데 한국은 없어요. 일본, 인도, 파키스탄, 중국 다 있는데 한국은 없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미국의 총기 사건에서 총기주의를 갖다 철폐하려고 드디어 이런 반대운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슬라이드 할 거는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너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 다음 카페에 거기 보면은 대조선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러브서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조선은 중국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선의 역사를 알아보려면은 이 소규모로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이고 조선이 중국인데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은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조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세력들이 이 그 세계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조선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조선을 멸망시키는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까 먼저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보면은 세계사를 우리가 그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세계에서 조선을 배제시키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세계사의 모든 것들이 조선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만년 역사, 뭐 아까 뭐 6만 년 역사 얘기 쭉 있어 왔습니다만 그 옛날부터 인류 시작 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조선의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 그것이 지구 곳곳에 다 있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선의 그 핵심적인 것, 나라의 중심, 중국이라는 곳이 바로 서울이고 도읍지인데 그 도읍지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의 모든 역사가 이 대조선의 그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2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중국이 조선인지, 조선이 왜 중국인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파트로서 대조선은 중국 그 자체다. 두 번째 파트로서는 대조선의 지명과 산천은 중국의 지명과 산천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조선은 중국 그 자체. 요 목 안에 소규모 목차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조선의 국명은 공정대왕은 요순이 있어 땅에서 큰 도읍을 건설했다. 이 중국 한복판에 도읍을 건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의 강력과 산천은 요순 시대의 강력과 산천이다. 그리고 조선은 황하강, 장강, 해수가 흐르는 지역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지역은 황하, 한수, 사수가 있는 이 중국 일대입니다. 거기 있다고 그랬고, 또 독립운동가 윤복일 의사 많이 아시죠? 윤복일 의사가 그 고국이라고 의미를 했는데 중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다 여기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낙양궁이라는 궁궐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낙양궁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죠? 낙양이라는 말도 생소합니다. 한반도에는 낙양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있어요. 낙양. 네, 있어요? 춘천에 있죠. 아, 진짜네 있어요? 네. 아, 그 원래 낙양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있는 그 하남성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게 조선에서도 굉장히 그 두 번째 도시 혹은 세 번째 도시로 나옵니다. 그 낙양에 있는 궁에 조선의 대항 대비가 계시는 천자궁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악을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의 국악을 당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악이라고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가 못하겠어요. 혹시 예,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삼국도 후서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중간에 쭉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상 전하가 총명하고 영웅스러운 자질을 가지고 500년 안에 성인이 나오는 운수를 만나서 천명을 받고 인심을 따라 비로소 동쪽에 중화를 창설하고 조선이란 예전의 이름을 되찾아서 새로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조 이성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당시 원래 우리 또 역사책에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 이름도 뭐 명나라의 황제한테 뭐 얻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그 조선의 이름을 찾아서 우리가 만든 거지 외국에서 이게 우리가 빌려서 온 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 중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화. 근데 이제 원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원본을 보면은 거기는 중화라고 안 나오고 동화라고 나옵니다. 동화에 이게 동화에 하자라고 보면은 이게 완전 중국의 그 옛날 나라 이름이죠. 하은주 이런 나라, 하나라.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라고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성계는 중화나 중국 동화라는 나라로 창설한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화라는 그 나라 이름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였다는 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세종 때 이거 신려주의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나라 앞뒤에 말을 빌려 세종대왕에게 국보를 자청한 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지와 뱀의 흉계로 도성을 함락하여 욕이 두 임금에 미치고 우리 화를 유린하여 악이 사방으로 퍼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화는 완전히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가 나오죠. 하나, 화. 그래서 사전에 보면 화라는 거는 중국을 달리 이루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는 요순 임금, 중국의 이제 요순 임금의 땅에서 왕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어디 문헌에서 나오냐면은 고전 번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문헌을 한문으로 된 걸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서 이게 인터넷에 다 이게 펼쳐 내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은 거기서 펼쳐보면은 한글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상당히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 거기에 문헌 중에서 부사집이라고 있습니다. 부사집에 그 동방 재현찬 뭐 임신년 해가지고 이참에 찬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은나라 주나라가 나오는데 은나라 예터에 보리만 피었고 주나라에 천명이 새롭게 내렸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고려 때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쯤에 그 나라 땅에 은나라 예터에는 보리가 자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고려 땅 얘기예요. 고려 땅에 있는 은나라 예터에는 보리가 피었고 그 주나라 예터에는 천명이 새롭게 내렸는데 이제 새로 왕이 태어날 그런 조짐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육룡이 타고 오르는 이가 자 육룡을 타고 올랐다는 얘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또 용릉의 고인이 되었다네. 근데 용릉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태조 이성계가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의 그 밑에 줄을 담은 그 내용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인이 되었다는 데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용릉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후한 시대에 광무제 유수가 기병한 곳이라 그래요. 기병한 곳.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운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새로 뭐 성작에 뭐 어떤 왕자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곳이 바로 중국의 용릉 지방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결론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황제로 이제 오를 때 그 고려 땅은 은나라 터가 있었고 거기에 보리가 자라고 중나라 터에 천명의 기운이 맴돌았으며 태조 이성계의 등장을 알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성계가 용릉에 고인이 되었다 해서 그곳에 묻었다고 했는데 그 용릉은 후한 때 남양 땅이다, 중국에. 여기는 제강문명의 집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 얘기죠,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 국왕인 그 정종대왕 얘기입니다. 정종대왕이 요순의 고장에서 큰 도읍을 건설했다. 이거 놀랄만한 얘기죠. 정종대왕이 한반도도 아니고 그 큰 땅에서 어떻게 그 큰 도읍을 건설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변계랑이 지은 그 글이 있어요. 어가의 국경행을 할애함 이런 글에서 이제 용어는 이제 우리나라 임금 정종을 얘기하는 거죠. 용어가
남면하시어 천하에 군림하는 곳 이제 나녀가 북행하시와 비로소 신도를 도우시니 무릎 보고 듣는 자니 아니 기뻐 춤추지 않으리까 그러면서 순임금의 총명과 요임금의 문서하심을 닮으신 임금께서 정종께서 옛 이제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이제가 요임금 순임금을 뜻합니다. 거기에 봉급에다가 새로 도읍을 만드시고 이런 글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정종대왕이 이제 북경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로 보면은 그 함흥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경은 보통 함흥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중국에 있는 함흥 지방을 가는 길목에서 그 요임금 수임금이 옛날에 그 지냈던 그 봉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또 새로운 도읍을 다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얘기인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선의 강력과 산천은 모두 요임금, 순임금의 강력과 산천이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약용의 경세유표. 여러분 많이 아시죠? 경세유표. 거기에 정전논이라는 그 글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지금의 산천이요. 그러니까 이 요술의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의 산천은 그 당시에 어디죠? 그 조선의 산천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산천이 요순과 사망 하원주 시대의 그 산천이요. 지금의 강역이 요순과 사망 시대의 그 강역이다. 그 구름 언덕과 원습